예,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자살 예방과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를 맡고 계신 이화영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화영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같이 재직하고 있고 한국자살예방협회 현재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25분 이내에 발표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근무하는 이화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살 예방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외래에 다니는 분인데요. 이 50대 초반이고 조현병 그리고 20대 발병을 해서 당시에 이제 발병 당시에 죽어라, 뭐 자살해라 이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 피해 망상,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망상으로 보호병동에 수차례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정도에 이제 치료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환청과 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이런 이상행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2017년에 폭력적 행동을 보여서 저희 병원의 응급실 통해서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납병동을 거의 30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납병동에 다니면서 환청이 지속되지만 먼저 이게 저를 보면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 기능이 정말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과 살면서 요리하기도 하고 빨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중반에 연수를 갔었고요. 갔다가 2018년 중반에 왔는데 환자분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치료진 네, 이런 기여보다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 60대 남자분인데요. 모텔에서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모텔 주인에게 발견이 돼서 경찰에 신고되고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에 연락을 경찰이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가족분 연락이 안 돼서 입원이 어려운 상태였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살예방센터장을 연수 가기 전에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환자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센터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외래 보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외래 진료실로 들어오시는데 그 같이 들어오시는 그 경찰 분의 표정을 아직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파김치가 돼서 48시간 동안 이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뭐 여기저기 병원에 연락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저까지 찾아오게 돼서 결국 저희가 응급 입원을 시키고 그 이후에 행정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훨씬 더 이게 심해졌죠. 코로나 감염에 이제 정신병원이나 이런 요양시설들이 더 취약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정신응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정신응급에 자살과 폭력이 있죠. 자살과 폭력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근데 기선환 회장님께서 한국자살예방협회장님께서 자살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코로나와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이 시국에 그리고 이후에 자살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저희 자살예방협회도 이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몇 가지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이런 재난이나 감염이 유행할 시에는 이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자살과 관련돼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나 이런 감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 중장년층, 지금도 경제가 힘들지만 재난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지금이야 코로나라는 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재난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첫 번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층이 자살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현재 특이한 거는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거는 뭔가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년, 5년 전부터 이 청소년기 10대의 여학생들의 자살들이 예전에는 남학생이 한 거의 2배 정도 됐었는데 여학생들의 자살이 최근 남학생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의 자살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각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죠. 300여 국가에 59만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온라인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 멘탈 일리스 스티그마에 대해서 서베이를 했는데 이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더 폭력적이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 보면 이 알제리아, 멕시코, 모로코, 차이나, 터키,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고 웬만한 유럽 쪽 나라, 미국, 캐나다, 북미, 호주 이런 데는 정신질환자는 더 폭력적이다라는 설문에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자는 더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비슷하다. 이거는 이제 스티그마와 정신질환을 신체질환과 다르게 보는 이런 스티그마와 관련이 될 텐데요. 이런 북미, 그 다음에 영국, 호주 이쪽에서는 정신질환이 신체질환과 비슷하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낮은 쪽에 있죠. 그래서 보면 아까도 터키 있었죠. 알제리아 있고 모로코 있고 이런 나라들은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좀 다르게 차별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사업 중에 스티그마, 이 낙인을 해결하는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진주에서의 이 사건은 정말 아주 정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이분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죠. 그래서 이분이 문제냐 아니면 이분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사회가 문제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결국엔 이쪽 부분, 뒷부분이 더 크겠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사회가 문제다라는 게 굉장히 클 건데요. 이 정신증 환자분들의 경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초발을 하게 되면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악화되는 경로를 밟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 발병 전과
동일한 기능을 회복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병전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고 거의 병전 기능에 도달할 정도의 기능을 회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발되고 나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 초발 때도 늦다, 이 발병하기 전에 이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자, 이렇게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전구 증상기나 초발이나 지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가 지연이 되게 되면 이 치료 이 높이까지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 만성 중증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워낙에 이 조현병은 이 질병의 정의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기능이 퇴화되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기능을 많이 찾게 될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조기 접근,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진주에서 사건이 있었던 분을 이 그래프에 대입을 해보면 조현병 증상 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분은 폭력 사건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분이구나, 치료 환경에 들어오게 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회복을 보이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자의로 치료 중단하고 치료 지속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재활도 제대로 못 받았죠. 조현병 환자분들에는 사회 재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기능을 회복을 하려면 아까도 제 외래에 다녔던 그 분을 보게 되면 납병동 다니면서 사회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환청과 망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굉장히 사회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그런 치료도 못 받고 재활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3일 재발로 인해서 지속적 폭력 상황에서 공공 입원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보호자의 책임이 전가가 됐습니다. 보호자, 우리나라의 이런 건강 체계의 특징이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국가적인 정책,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요. 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하느냐, 요 문제를 계속 상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고 형님이 있었죠. 형님이 이제 이 보호자의 자격이 안 되면서 입원을 못 시키고 공공 체계도 입원을 못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이 기회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성숙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거는 사회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대중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이 2018년도에 지금 좌장을 해 주시는 이영문 센터장님 계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1200명 전국 단위로 연령대별로 다 분포를 맞게끔 해서 각 시도별로 한 30명, 그 다음에 뭐 10대 2명, 20대 2명, 30대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분포에 맞게 뭐 2명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1200명 여기는 이제 2015년에 1600명 2018년에는 1200명 그런 식으로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분이 한 60%가 넘습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이 4년 연속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많은 수치죠.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이너 디프레션에 해당되는 분들이 30%,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 이건 이제 마일드 디프레션 정도가 되겠죠. 한 30%, 30%,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감, 불면, 또 불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특이한 것은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이 6.4%나 된다는 거죠. 자살 사고도 9%나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어떤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분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죠. 질병 부담률이 굉장히 높죠. 우울증 자체가. 우울증도 높고 다른 질환들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로 누구에게 상의를 하느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가족, 친지, 친구 또는 이웃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한 11.7%, 심리 또는 상담 전문가가 1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이외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2.8명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사 3.7 요 정도. 거의 대부분은 이 주변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한다는 거죠. 뭐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신건강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치료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이 2주 미만이 5.9%, 2주 1개월이 6.9%. 그러니까 특이한 건 치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60명.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조사인데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 처음에 발병하고 나서 정신과를 찾는 기간, 평균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끙끙 앓다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이니 뭐 이런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가 많이 되면서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신응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신응급 상황, 이런 증상이 많이 악화되기까지 이 치료를 안 받고 뭐 치료에 대한 저항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고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의에 의해서 이제 같이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가 있고 난 뒤에 많이 힘들어졌죠. 정신응급 상황이. 일단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원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하고 나서 이 검사 결과 확인까지 환자를 어디든지 격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간이 없었죠. 처음에. 정말 그래서 처음에 정말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훈 센터장님하고 3월에 모여서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비자의 입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 그 뒤에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그 뒤에 2주간 격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선별 검사를 받고 나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거의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이 환자분을 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할 거며 그 격리 공간에 의료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논한 것이 저희 이제 학회 내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한 것이 이제 2주간 격리 병동이 필요하다. 근데 이 격리 병동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2주간 격리하고 그래서 양성이면 감염치료병동으로 가고 음성이면 정신의료기관으로, 음성이고 2주간 보호관찰했는데도 다시 양성으로 계속 음성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이런 절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정신응급센터와 민간 의료기관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19 검사를 할 곳이 거의 없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센터장님께서 이걸 딱 정말 과감하게 세팅을 해주셔서 서울시는 정말 아주 그런 프로세스들이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경기도도 이제 그 뒤에 같이 많이 시스템을 정비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런 국공립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여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학회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제 정신응급실과 격리병실이 있고, 여기에 그래서 이 병실 하나를 바꿔서 이 정신응급실과 격리병실로 만들어서 이 환자분들이 오면 선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성이 나오면 입원을 시키고 음성이면 다른 곳으로 전원을 시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람의 병원입니다. 서울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보람의 병원 두 군데에서 이제 많이 해결을 해주셨고, 서울의료원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정신병동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와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결국에 서울은 이제 보람의 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했는데요. 이 보람의 병원이 서울 전역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보람의 병원 인근에 5개 경찰서와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정신응급 콜을 받고 환자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문제는 정신병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질환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고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보람의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됐는데, 제가 어제 경찰청과 서울시의 이 정신응급과 관련된 회의에 갔는데, 그래서 보람의 병원에서 올해 말에 보호병동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호병동 공사가 들어가면 아마 이 5개 정도 구, 서부 지역이죠. 그쪽 보람의 병원 인근 지역에 정신응급 상황이 돼서 감염병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내후년 계획은 이 강북 쪽에 보람의 병원과 같은 정신응급센터를 하나를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보람의 병원은 지금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공립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의료원입니다. 경기의료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3분이고요. 간호 인력이 5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코로나 의심이 되는 정신, 질환이 있는 분이 오시면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 코로나 검사가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확진이 되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제 전원을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경기의료원은 다 아시다시피 그 도지사분이 굉장히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의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또 이런 거에 정신건강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지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근무를 해서 충남 지역의 도청과 많이 협조를 하면서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남에 공주 국립병원이 있고 홍성의료원이 국공립병원이 있는데, 그리고 대학병원이 2개가 있는데요. 이 병원들이 다 정신응급 시스템을 하기에 인력이 다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충남도청 도지사님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경찰서, 소방서의 욕구가 강합니다. 이 다른 도하고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남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이분을 데리고 뭐 몇 시간을 가서 병원에 갔는데 또 입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정신응급 시스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산시는 도와 아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응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의 격리병실 요번에 신청을 홍성한국병원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격리병실을 만들 예정이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충남 지역에 이 많은 정신응급 상황, 코로나 유행 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위에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나 보라매 병원, 뭐 경기도 의료원 딱 보면 신체 질환이 나오면 거기서 딱 전달 체계가 막혀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대학병원급의 병원들에서 정신응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는 각 대학병원급에서 정신응급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신응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 좀 촉박해서 죄송합니다. 국공립에 대한 응급 커버를 방법론을 여러 개 시군 비교하면서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지금 코로나 양성 환자들이 지금 이송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양성 환자, 정신요양원의 환자분들이 현재 입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응급 시스템이 꼭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도 일상화돼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갖추어졌으면 합니다.